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 부부가 추가 감염되는데요. 또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확진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부천의 나이트클럽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도 감염됐습니다. 첫 소식 박효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태원 클럽에 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32살 A씨. A씨의 40대 직장 동료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밤에는 경기도 부천의 나이트클럽도 방문했습니다. 명부와 또 카드 이용 내역은 저희가 이태원 클럽 조사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그날 방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같은 시간에 이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도 2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4일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 66살 B씨가 확진된 데 이어 B씨의 부인 67살 C씨도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으로 보고 있지만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발열 증상이 나타나 감염 경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하면서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카드를 통해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택시기사 B씨는 강사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약 2주 동안 거의 매일 택시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승객에 대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인천시는 해당 택시 승객들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140여 명을 비롯해 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통제되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3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좀 더 촘촘한 방역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4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11개 시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확산 범위가 넓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더구나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온 지 약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17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산세는 안정적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하루 최대 29명까지 늘었던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 수는 갈수록 감소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으로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충남, 전북, 경남,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확산 범위가 넓습니다. 잠복기가 짧고 발병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강해 열흘 정도 만에 4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보다 9명 정도 늘었고 5%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는 유흥업소 방문자도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조용한 전파 우려는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통제가 어려운 감염의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2차 감염 확산과 무증상 감염자 등 원인 미상의 감염 발생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76%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 현 수준의 강제적 영업중지 명령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8주 동안 군 입영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첫날인 어제 3,8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내일 시작됩니다. 각 지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대입 수능 일정이 바쁜 고3은 등교 위주로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학교 식당에는 임시 가림판도 세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안도 나왔습니다. 등교 수업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의 경우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일수나 수업 방식이 각각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과 달리 고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 수업을 권장했습니다. 중학교도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함께하되 수행평가 등을 위해 주 1회 이상 등교,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별로 매주 한 차례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게 분산할 방침입니다. 또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요일을 나눠 등교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등하교와 식사 시간을 나누고 위생수칙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도 지원됩니다. 위생수칙 생활지도 지원, 발열 체크 지원, 방역 및 소독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직원 등 약 7,000명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는 등 큰 틀에서 서울의 수업 방안과 비슷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으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격일로 실시하고 등교 시간을 나누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입시를 내세워 학생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방역 전담 인력 파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065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오전 발표 그대로 2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5명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충북에서 3명씩 나왔고 서울은 1명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해외 유입 비율이 다시 높아졌다는 겁니다. 검역 과정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큰 변화 없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파란색의 지역사회 확진자는 지난주 20여 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상당수가 검사를 마쳤는데도 추가 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제 난 12시 기준 방역당국이 파악한 확진자는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주춤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죠? 네, 먼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4차 감염까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 2차, 또 이들과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3차 감염자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4차 감염 사례도 2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주 해외 유입 사례는 전주보다 다소 늘었는데요. 방문 지역을 보면 노란색의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와 분홍색의 미주 국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어섰고 중동에선 쿠웨이트에서 15,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곳에 파견됐던 국내 근로자가 입국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9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활동을 재개한 48개 주마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미국 내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000명대. 지난 3월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뒤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전체 확진자 수는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9만 명에 육박합니다. 아직까진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육류 가공업체와 유통체인 등 이른바 필수 사업장들의 위험도 여전하지만 가장 심각했던 유역주를 중심으로 일단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otal hospitalization is down
Good news. Net change is down, intubations is down, and new COVID hospitalizations are down. So it's a good day across the plate. 그러나 최악을 지났다고 여겨지는 주에서도 새로운 밀집 감염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We've seen some of the statistics about stat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at have reopened and started to see some level of resurgence, and that's obviously a big concern for us.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부분 정상화에 나선 48개 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도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미 CNN 방송은 부분 정상화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이 17개 주에선 더 늘어났고 18개 주에선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주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이 다르고 진단 테스트 역량 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이른바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부분 정상화 조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국립공원들도 대부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예상대로 미중 간 힘겨루기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새 제재까지 발표가 돼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처음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계보건총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책임을 놓고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WHO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고 중국은 정보의 투명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We saw that WHO failed at its core miss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when member states do not act in good faith. This cannot ever happen again.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대응과 관련해 독립적인 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요인이었던 타이완의 WHO 옵서버 자격 논의는 연말까지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결속력이 없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COVID-19 must be a wake-up call. It is time for an end of this hubris. 오늘까지 열릴 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세계가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인데 미중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강력 압박 조치도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한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미국의 자의적 제재로 세계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중국 관영 매체도 미국과 중국이 기술 냉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이 오늘의 코로나 극복의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5.18 항쟁의 심장이었던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처음 열린 기념식. 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5.1 영령들을 기리며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저항했던 5월 정신은 오늘 코로나 극복의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약속하며 용서를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과 군인, 해직 기자 등의 명예회복과 배상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망월동 제2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아빠의 트라우마는 줄 수 없어도 우리 따님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었다며 그날 희생당한 분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5월의 전남도청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이끈 가운데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등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매수 속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65포인트 상승한 1974.76에 코스닥은 1.55포인트 내린 689.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 바이오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일상시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주요 지수가 6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세입니다. SK가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에 열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6%와 4% 넘게 오르는 등 항공주가 급등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아동병원. 10대 소년이 40도가 넘는 고열과 극심한 복통, 피부 발진 증상으로 실려왔습니다.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혈액 검사 결과 몇 주 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증상 감염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아동병원의 가와사키병 환자 수는 한 해 3-4명 정도였으나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이틀에 1명꼴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La relation avec l'épidémie, même si pour l'instant on ne comprend pas exactement le mécanisme, est assez forte. 지난 몇 주 사이 프랑스 전국적으로 가와사키병 발병 건수가 125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가와사키병 아동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타가소와 유치원, 학교 문을 연 것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자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실험군에는 백신을 투여하고 두 번째 실험군에는 거짓 약을 투입합니다. 첫 실험군이 면역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 두 실험군 모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투입하게 됩니다. This is designed to get some people sick. That's right. The intention is to make some people at least infected. 이런 임상시험 방식은 위험하지만 백신을 평가하는 시간을 여러 달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중 사망할 가능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적습니다. 자원자는 16,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며 스스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코로나19 기간 양안의 경제와 문화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양안의 활발한 교류와 코로나19로 멈춘 하늘과 백길 개통을 촉구합니다. 특히 3개월 넘게 중단된 소삼통의 빠른 개통을 요구했는데요. 소삼통은 2001년부터 실시한 타이완 진먼과 푸젠성 간 통항 교역 우편 거래를 말합니다. 회의에서 바닷길과 하늘길이 언제 열리는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재개된 회의에서 양안 관계자들은 민간의 힘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갖가지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 결혼 활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 회사가 개최한 온라인 파티입니다. 今年で30です。毎日褒め合える人がいいなと思ってます。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가운데 결혼정보 회사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상과 달리 참가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31살 나카니시 씨도 처음에는 결혼 상대를 온라인에서 찾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가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気が散らないですね。顔、表情と声でしか通じないので、そこに集中できる。 떨어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결혼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オンラインもやってきて共感ですね。話が合うとか、話してて楽しいとか、やっぱそういう部分が自分にとって大切。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는 온라인으로 배우자를 찾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교회로부터 마포 건물을 쉼터로 제공받았는데 같은 명목으로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건물을 또 샀습니다. 해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할머니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15억 원가량을 들여 구입한 뒤 수리까지 마쳐 정의연에 제공한 겁니다. 이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입니다. 정의경연대 사무실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명성교회 소유 건물은 맞나요? 예, 그 관리는 그럼 정의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정의연은 쉼터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안성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왜 안성에 지었냐는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처음에 서울 마포 주변에 마땅한 주택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을 꼭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 쉼터를 또 마련했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안성 힐링센터 주택 가격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의연은 건축비가 3.3제곱미터에 600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건물 인허가에 참여했던 관계자 말은 다릅니다. 평당 얼마 정도 드나요? 집금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집금은 400만 원 들어갔어요. 윤미향 전 이사장의 아파트 매입 과정도 의혹이 큽니다. 윤 전 이사장은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수원의 한 아파트를 현금 2억 원 넘게 주고 사 자금 조달 의혹이 일자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조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9달 뒤에야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이사장 측은 예금과 빌린 돈을 이용해 구입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2차 대출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접수 첫날 대부분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최현정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찾는 남대문 시장 인근의 한 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 첫날이지만 창구는 붐비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밀리지 않던데 지금 오자마자 한 거예요 저는. 혹시 몰라 전용 창구까지 준비한 이 은행도 비슷한 상황. 코로나 2차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 1차 대출 때 거의 다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2차 대출은 그렇게 많이 안 올 겁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혼잡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부 지점을 제외하곤 비교적 원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전체 규모는 10조 원,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정도로 1차 대출보단 2배 이상 높습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 이미 1차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농협 등 7개 은행에서 접수하면 되고 일부 은행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 등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어서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어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제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쓰셔야겠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민센터 앞.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이들로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은행에서도 현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갖고. 근데 오늘 은행에 오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어제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용처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이마트 PB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에서는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서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특히 정보 습득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 카드만 가지고는 안 하면 안 되고, 나도 70대 중반인데 그런 게 좀 둔해요. 한마디로. 외출 전 미리 가게나 카드사에 전화해 지원금 사용처인지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편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무기명이어서 부정유통이 우려된다며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환수하는 한편 신고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고성군에 1시간에 2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지역은 목요일인 모레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우량인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5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가 오는 동안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어제보다 10도 정도나 뚝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